우리가 이제 그 라플라스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거 전개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 느낌이 어때요? 전개가 엄청나게 복잡해지면서 아주 볼만하죠, 그쵸? 교수님, 녹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하고 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전개가 되는 게 이제 슬슬 복잡해지고 서서히 무슨 기분이 드냐면은, 아우, 더 이상 뭔가 내 힘으로 계산하기 힘든 시기가 왔다라는 거를 좀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한 이맘때쯤부터는 이제 전개되는 거나 아니면은 뭐 해석하거나 이럴 때 슬슬 이제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매틀랩도 배울 거고 신호 처리 같은 거 할 때 그거 없으면 절대 못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까지가 아마 제일 복잡한 내용이 될 거예요. 실제 계산하는 거는 그 이론을 배울 때는 뭐 계산식을 쓰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하는 거는 이제 이쯤에서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전달함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할 거는요. 대략적인 것들을 할 거예요. 그거를 면밀하게 계산해내서 풀어내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의 컴퓨터가 익숙해지고 나서 그때 어차피 전달함수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전달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출력을 어떻게 예상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전달함수는 어떻게 우리가 구해내고 실전에서도 실제 전달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구해서 계산에 적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함수라는 건요. 여러분이 이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달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어떤 걸 전달함수라고 했었죠? y가 관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전달함수 혹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네. 근데 그게 이제 라플라스 영역 안에서도 전달함수라는 걸 써요. 그래서 전달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실 똑같죠.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얘는 지금 라플라스 영역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는 타임 영역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네. 갖다가 라플라스 쓰면은 이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이따가 컨볼루션 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라플라스 영역 안에서의 전달 함수를 우리가 한번 봐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로도가 있어요. 이렇게 회로도가 있는데 V2는 라플라스라면 VS가 되겠죠. 그리고 Vout은 라플라스의 Vout이 인과 아웃이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역시 이거를 전부 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라플라스 영역에서의 회로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1번, 2번 막 루프 돌리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요거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이거를 우리는 전달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출력값을 갖다가 입력값으로 나누면은 그 사이에 전달함수가 저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전달함수, 기존에 알고 있던 전달함수와 다를 바는 현재 없죠? 같은 겁니다. 그렇죠? 다만 라플라스 영역이라는 것이 좀 달라요. 자, 전달함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전달함수에 대해서 특성을 좀 볼 건데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볼게요. 자, 두 가지 관점이라 한번 요 예제를 갖고 이제 볼 건데 자,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인데 근데 첫 번째 관점에서 좀 봐봅시다. 바로 문제를 봐봅시다. 자, 전달함수가 이거가 된대요. 그랬을 때 입력이 이게 나왔을 때 응답하는 V 아웃은 뭐가 되냐는 거죠. 그쵸? 그럼 일단 우리가 라플라스 상에서의 전달함수를 내가 보여주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라플라스로 변환을 해줘야 될 겁니다. 변환하게 되면 뭐가 되나요? 10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1로 변하겠죠. 그쵸?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V 아웃의 라플라스 상태에서는 얘는 지금 타임 도메인이에요. 얘가 라플라스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전달함수에 다가 바로 입력값을 곱한 거니까 요게 되겠죠. 네. 그죠? 그리고 얘를 좀 나누면은 10 곱하기 S 플러스 아이고 15에서 곱할 필요 없지. 이거를
뭐 S 플러스 1분의 A1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A2 뭐 이렇게 변환하고 나면은 A1과 A2가 구해지겠죠. 네. 그쵸? 네. 네. 자, 고르고 나서 다시 뭘로 변환했어요? 이제는 인버 써서 타임 도메인으로 옵니다. 타임 도메인으로 오면은 얘는 이스프렌셜 마이너스 t의 형태가 될 거고 얘는 이스프렌셜 마이너스 2t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저거를 갖다가 A1, A2는 여러분이 시간을 때 계산을 하세요. 계산을 하고 나면은 10 곱하기 이스프렌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스프렌셜 마이너스 2t가 나오게 되거든요. t는 0보다 클 때 아니면 여기다가 ut를 곱해 주든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여기가 한 가지 좀 눈썰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 변환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v out 최종값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값은 어떤 시스템에 자,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값은 여기서의 값과 여기서의 값이 곱해져서 v out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만일에 얘를 라플라스를 갖다가 1이 되는 거를 넣어봅시다. 자, 얘가 1이래요. 그럼 v out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HS. 그렇죠. 바로 HS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요 1을 만드는 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뭐가 1로 변해요? 라플라스 변환됐을 때 1이 나오는 건 뭐죠? 데이터 함수. 그렇죠. 임펄스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임펄스가 1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안에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든 아니든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다가 임펄스를 인가를 해요. 임펄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출력이 뭐가 된다? 바로 전달함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저렇게 나와 있지만은 타임 도메인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V 아웃의 타임 도메인은 얘의 라플라스 인버스를 해주면은 나타나는 것이 될 겁니다. 언제? 데이터 함수 들어가죠. 그렇죠. 임펄스를 가해줬을 때.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시간축에서의 전달함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 첫 번째 예전에 되어 있지만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때 전달함수를 갖고 그 전달함수의 어떤 특성을 구할 때 뭘 해주면 된다? 거기다가 임펄스를 넣어주면은 바로 전달함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아래에 있는 얘 봐볼게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지 몰라. 그리고 뭐 어차피 뭐 복잡하게 만들어졌든 뭐랬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대로 약간의 식만 꼬여도 그 전개는 어마무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라플라스로 다 변환하게 되면은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난 그건 모르겠고 나는 여기다 그냥 임펄스를 하나 때려요. 임펄스 때리면은 시간축에서 여기서 출력값이 나오겠죠. 그 출력값이 이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쳤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 모양을 다 따져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대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저런 식으로 전개가 됐으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함수를 한 번에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전달함수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얘를 갖다가 바로 인버스. 라플라스 시키면 되지 않나요? 네. 그럼 전달함수 뭐가 돼요? 이거 하게 되면은 2니까 변환하면 뭐가 나오죠? S분의 2. 얘는 뭐가 돼요? 변환하면? S 플러스 3분의 12. 자, 그리고 마이너스 6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변환하니까 S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6s로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뭐라는 거냐면요. 얘를 뭐가 있는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입력값에다가 인퍼스를 땅 하고 때리게 됐을 때 나타나는 출력값을 통해서 바로 이 unknown이라는 요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이렇게 구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문장이 하나 있는데, 어떤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 무엇일 때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이거라고 친다면이랑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임펄스 응답이 바로 전달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복잡한 시스템이지만은 임펄스 통해서 쉽게 전달함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델타라는 거는 저번에 배웠지만은 이 위로 쭉 올라가는 값인데 언제까지 올라가요? 무한대까지 올라가죠. 네. 근데 여기는 영역은 1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 무한대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그 임펄스를 여기다가 때려 넣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값들을 실제 정확한 임펄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물론 그거는 매우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되다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최대한 뭐 줄이면은 나타낼 수 있는데 정확한 이 값이 나오진 않겠죠. 좀 다른 형태의 리스폰스가 나오긴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네. 정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상적인 임펄스를 때려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뭘 하냐면요. 계단 응답 함수를 써줘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쓸 수 있죠.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네. 이거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써줍니다. 자, 이거를 갖다 써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가 바로 전달함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임펄스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만일에 저 임펄스가 아니라 계단 응답을 했을 때, 계단 응답을 했을 때 이 값이 나왔다고 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전달함수에 대한 것을 또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1이 아니고 뭐가 돼요? 우리가 요거 계산응답을 썼으니까 1이 아니라 S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계산응답을 썼을 때 이런 출력이 나왔어요. 계산응답을 통했을 때. 그랬을 때 얘는 그냥 얘가랑 똑같을 겁니다. 맞죠? 요거 그대로 변하는 거니까. 맞나요? 네. 네. 그럼 전달함수는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아, 여기다가 S를 곱하면은 구해지겠구나. 그래서 저 S를 곱하고 나누는 과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전달함수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임펄스를 쓴다는 거는 이상적이에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구해냅니다. 실전에서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전달함수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시간축에서 나타낸 전달함수와 라플라스 영역에서의 전달함수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봐봅시다. 자, 요 두 개의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긴 하거든요. 라플라스 영역에서의 곱셈은 시간 영역에서의 뭐가 돼요? 컨볼루션. 그죠?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라플라스 영역에서의 곱셈이라는 건요. 시간 영역에서는 컨볼루션이 됩니다. 이건 잘 알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거 곱셈이라고 해서 xt, ht 곱하면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컨볼루션으로
우리가 변환을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알고 너무나 당연하긴 하죠.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걸 쳐도 컨볼루션이라는 걸 곱셈이 컨볼루션 된다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도 이거는 쑥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컨볼루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이라는 걸 써도 x 값이 1이 되니까 그냥 y축에 인버스 걸고 돌았을 때 그냥 원래 h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아까 제가 그 임펄스 응답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다. 딱 그거만 알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뭐 이게 수학적으로 진짜 맞는 얘기예요 라고까지는 이걸로는 현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달함수라는 걸 우리가 좀 정돈을 해봅시다. 워낙 간단하지만. 자, 전달함수 HS라는 게 있는데 라플라스 영역에서는 y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이 되는 걸 써주면은 요게 바로 전달함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를 같은 얘기로 시간축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소리예요? 전달함수의 타임 도메인, 시간역에서의 전달함수, 그 다음에 입력값의 컨볼루션이 출력값으로 나타나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임펄스 때리면, 시간 영역에서 임펄스 때리면은 임펄스와 어떤 함수의 컨볼루션은 그 어떤 함수가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라플라스에서는 당연히 얘가 1이니까 그냥 전달함수는 y는 hs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교수님, 응? 저기 왼쪽에 XS에 1 넣는 거 아닌가요? 어디? 그 왼쪽 아래 왼쪽 아래. 거기에 X에다가 1 넣는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 임펄스로 보내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전달함수는 되게 쉽게 구해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임펄스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전달함수를 일단 구하는 방법이 이게 1번이고 2번은 도시적인 건데, 도시적인 거를 보기 전에 하나만 좀 잡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회로 이론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회로 이론 자체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약간 일종의 팁처럼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팁처럼. 자, 회로망이 이렇게 되었다고 쳐봅시다. 자, 이런 회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회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전달함수 구했는데 노가다와 다 라플라스 변하고 i1, 뭐 i2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갖고 구하게 되면 쟤는 뭐가 되냐면요. 얘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전달함수가 구해져요. 자, 이렇게 전달함수가 구해지는데 이때 요 분모에 있는 애들이 해를 뭐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 전달함수의 특성이 좀 나타납니다. 정밀한 거는 뭐 여러분이 이걸 풀어서도 좋긴 한데요. 여러분 나중에 라플라스 도메인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거거든요. 스테빌리티, 안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그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계산도 쉽고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한 어떤 성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을 때 계단응답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계단응답이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뭔가에 따라서 어떤 이유에 따라서 이 계단응답의 입력이 좋았을 때 어떨 때는 출력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떨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걸 본 적 있었죠. 오버댐프, 언더댐프, 크리티컬리 댐프도 이렇게 여러분이 배운 적 있었죠. 그쵸? 네. 네. 그때 오버댐프와 언더댐프를 갈리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 안에서 여기 안에는 해가 무엇이 되냐가 중요했었어요. 그죠? 네. 그거 갖고 이제 미분 방정식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서 특수의 일반에 갖고 풀었었는데 라플라스 요 전달함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은 요 S라는 애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중근,
가질 때, 그리고 서로 다른 허근을 가질 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얘가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허근이면은 팅 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서로 다른 두 시그니면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중구는 이거와 이거의 중간 단계에서 딱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그 차이점으로 아니, 그 경계면이 요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크리티컬 댐프, 그다음에 오버 댐프, 언더 댐프를 갖다가 우리가 예상할 때 이거를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요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면요. 오늘 제가 할 거는 되게 계략적인 거를 제가 오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회로를 봤을 때 그 회로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출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좀 감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달함수가 2차로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복잡하게 넘어가지만 이거 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얘가 이제 서로 다른 그 중근일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요거 따지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아마 제로에서 아마 처음 경험할 텐데 요거는 폴과 제로를 갖고 막 놓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배우는 이론을 갖고 여러분 정립을 하세요. 지금 하게 되면요 막 이런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거 갖고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자, 아까 앞에 나왔던 요 식이랑 똑같아요. 자, 요 식이랑 똑같은데 이 상태에서 여기는 C값 있죠, C값. C값이 변함에 따라서 여기가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요거 각각 하나가요. 하나하나가 터산 두실근, 중근, 허근을 나타내주는 값이 됩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내가 C를 넣었어요. 저 C값을 넣었는데 여기에서 봤더니 허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는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 계단 입력입니다. 이렇게 지날 때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저런 모양의 친구가 되는데 저기서 C값에 의해서 얘가 두 실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양으로 가는 형태가 될까요? 어떤 모양을 가질까요? 만약에 서로 다 두 실근이라고 친다면 일단 입력값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출력값도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가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하든지 이렇게 진동하면서 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겠죠? 네. 그죠? 자, 두 시그널이 된다고 친다면은 진동할까요? 아니면 천천히 올라갈까요? 천천히 올라옵니다. 천천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허근이 나와요. 허근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동을 할 것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회로에서 우리는 요 정도 기록적인 것만 보고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해 보세요. 요걸 갖고 다 풀어내고 하게 되면요. 얘를 갖다 인버스 걸면서 뭐 코사인 텀 나오고 뭐 좀 조금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로 이론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분부만 봐도 이 시스템의 어떤 전반적인 특성이 나온다. 진동을 할 건지 천천히 올라갈 건지. 그래서 요렇게 진동하는 것은 우리는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관점에서 정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아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전담수 돌아올게요. 이게 책의 내용이 좀 그지가 되었고. 자, 다시 전담수 돌아옵니다. 자, 전담함수를 우리가 구한다고 할 때 인풋을 넣은다고 했는데 이렇게 타임 도면에서는 단순하게 곱이었고 시간 도면에서는 컨볼루션으로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요. 어떤 시스템에서 전달함수를 구했어요.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 해당되는 이런 전달함수를 구했다고 쳐봅시다. 자, 이런 전달함수를 가지는 특성을 가지는 시스템에 내가 어떠한 입력 신호를 넣었을 때 어떤 모양의 출력으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식이 복잡하고 나겠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적으로 약간 정성적인 방법으로 대충 개형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둘 다 한번 해봅시다. 둘 다 한번 해보는데 일단 여러분이 컨볼루션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수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컨볼루션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릴 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기예요. 그냥 컨볼루션의 정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컨볼루션 정의. 자, 뭐랄 거냐면요. 컨볼루션의 이 정의를 우리가 조금 노려봅시다. 자, 노려본다고 쳤을 때요. 자, 시간 도면에서의 전달함수가 있고 입력값이 있어요. 그럼 얘네 두 개를 컨볼루션 하게 됐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람다가 0에서 t까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서로 람다의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값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람다가 플러스 람다가 들어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람다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t는 뭘 의미해요? 람다 입장에서는 쉬프트 되고 있는 거를 의미를 할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이거 왜 까매? 옛날에 했겠지만은 자, 거기 링크 누르면 그림 잘 나온다. 자, 여기는 FT와 GT를 갖다가 이제 컨볼루션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 오른쪽에 있는 GT가 반대편 부로 훅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본다면 Y축을 가지고 대칭을 이루죠. 그쵸?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T가 증감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잠깐만 이 표현할 방법이 없네. 묻었어. 어디였냐? 이게 왼편으로 넘어옵니다. 내면 빨간색이 넘어온 다음에 슬슬슬슬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난 컨볼루션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는 파란색의 그래프와 빨간색의 도형 사이가 오버랩이 되고 있는 곳에 넓이가 바로 그 컨볼루션 값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값이 요 아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값을 나타낼 거죠. 그리고 저게 움직일 때마다 영역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어떤 함수 두 개를 컨볼루션 구한다고 친다면은 다른 거 하나를 반대축으로 Y축을 기준으로 반대 넘긴 다음에 쫙 슬라이딩 하면서 나타나는 넓이가 결국에는 그 값의 출력값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거는 넓이가 점점 많아지다가 이제 넓이가 오버랩 되는 넓이가 점점 줄어들죠. 그죠? 다시 한번 왼쪽으로 직사각이 쭉 옵니다. 그러다가 중첩되는 넓이가 생겨요. 그리고 넓이가 만큼 쭉 올라가다가 넓이가 끝나게 되면은 넓이가 더 없으면 이제 0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게 바로 무엇이다라는 거죠? 저게 컨볼루션 값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아래가 또 마찬가지. 영역이 쭉 올라가다가 지나가면서 오버랩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회로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봐볼게요. 자, 저기는 파란색 값이 트랜스퍼 펑션입니다. 전달 함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가 저런 직사각형 모양의 임펄스 두 개 쓰면 나오겠죠. 임펄스 모양에다가
입력값을 주면은 나타난 출력값이 무엇으로 예상이 되는가? 지금 저기 계산되고 있는 저 검은색의 값으로 출력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알겠어요? 자, 파란색이 전달함수고 빨간색이 y축을 기준으로 뒤집힌 입력값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함수는 저기 쭉 슬라이딩 하면서 나타내는 오버랩 되는 곳에 넓이가 그 시스템의 출력값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저거 갖고 우리가 한번 예제 한번 봐봅시다. 자, 쟤를 갖다가 한번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도시적으로 풀지 않고 일단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여기서 푸는 거랑 도시적으로 푸는 거랑 과연 맞는지 동일한지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값이 굉장히 간단하죠. 아니, 회로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네.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만 더 있으면 전개가 아주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회로를 갖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회로에서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임펄스를 쏴주면 되겠죠. 그쵸? 네. 자, 일단 간단하니까 얘는 그냥 저기로 더 넘깁시다. 그 라플라스 도면을 더 넘겨봅시다. 그럼 얘는 똑같이 0.5 메가가 될 거고 얘는 SC분의 1로 이렇게 변신을 할 겁니다.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냥 R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V아웃은 뭐가 돼요? V아웃은 SC 플러스 R분의 1, SC분의 1이 되겠구나. 그리고 쉽게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 그냥 둘 다 곱해주면 뭐가 돼요? SRC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교수님 여기 초계값 0으로 가정한 거죠? 네, 초기값은 0으로 가정해요. 어떤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할 때는요. 그 시스템이 아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임펄스 쏘기 전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에너지 값이 변환하면서 다른 값을 나타내거나 다른 그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때는요. 초기값이 모두 0이다라고 가정을 해요. 초기값이 0이라는 소리는 인덕터나 컷페이스터가 그 어떤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네. 자, 맞다. Vin. 얘도 Vin.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R과 C값을 계산해서 넣으면요. 전달함수는 S 플러스 2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는 일단 회로적으로 S 플러스 2분의 2로 간단하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있는 요 임펄스 0에서 1초 동안 1분을 간다고 쳤는데 얘는 뭐와 합이죠? 이거와 이거의 합일 겁니다. 네.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쵸? 네. 그래서 V는 UT에서 한 칸 1초만큼 간 거에 차이가 바로 입력값이 될 겁니다. 그죠? 네. 이 라플라스 넘겨봅시다. 얘 넘기면 뭐가 돼요? 얘는 S분의 1이고 그 다음에 T 빼기 1 했으니까 S분의 1에 이스프렌셜 꼴로 마이너스 S가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V아웃은 얘와 전달합수 얘의 곱이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곱을 나타내게 된다면은 이걸 쭉 전개하고 부분 분수를 우리가 다 풀게 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플러스 도면에서의 V아웃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부분 분수까지 전개하게 되면은 그럼 얘를 갖다가 타임 도면으로 이제 인버스 시켜주면 되겠죠. S분의 1은 뭐 1이 될 거고 S 플러스 2는 S분의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V아웃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여러분 이거 갖고 아 얘는 어떠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거 갖고 프로그램 써가지고 얘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떠한 출력이 나타나는지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 써서 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일단 우리가 계략적으로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실제 프로그램 돌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매트랩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학교 시스템이 바뀌면서 매트랩 라이센스가 멈췄어. 그래서 손으로 그려줘서 좀 미안해요. 이런 모양을 나타내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 그러니까 플랫을 매트랩이나 엑셀 같은 거 써서 플랫 해보면요. 이런 모양을 나타내요. 자, 이런 모양이 나타내는데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컨볼루션의 도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회로가 있어요. 이번에 도시적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에는 회로가 전담수가 뭐가 나왔었죠? S 플러스 2분의 2가 나왔었죠. 그쵸? 네. 자, 얘를 갖다가 시간 도면을 구하기 되면 뭐가 돼요? 2 곱하기 20분의 마이너스 2t가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전달함수에 해당되는 얘가 임펄스 리스폰스죠. 이렇게 써도 괜찮고 임펄스 응답이라고 써도 괜찮고 뭐 이런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타났는데 이제 이런 인력값이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는 네. 뭐 이렇게 빨간색이 가도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가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 파란색 그 전담수를 바로 넘겼네요.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요축으로 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밀고 넘어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밀고 온다고 쳤을 때 제일 먼저 여기 있던 애가 쭉 오다가 여기까지 오는 순간 여기 기준할게요. 여기까지 오는 순간 빨간색과 중첩이 되는 곳은 현재 없죠. 네. 중첩되는 넓이는 0입니다. 근데 조금 가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갑니다. 간다고 쳤을 때 첫 번째는 어디만큼이 중첩돼요? 첫 번째 중첩되는 거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중첩되는 영역이 생기고 있죠. 네. 그리고 그 값은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떨까요? 커집니다.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언제까지 커질까요? 쟤는? 얘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계속 커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1초 올 때까지는 점점 커지는 이런 모양을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좀 되는 것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을 나타낼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 요거를 안다고 친다면 우리가 이 과정을 다 복잡하게 거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응답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 가지만 더 넘어가 봅시다. 내가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나 이거 몰라. 말 그대로 블랙박스예요. 그냥 이렇게 안에 뭐가 있는지 난 아무것도 몰라요. 자, 아무것도 모른다고 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에 대한 그 입력값에 대한 응답을 알아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말 그대로 블랙박스입니다. 안에 뭐가 생길지 몰라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전달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뭐죠? 여기다가 입력값에다가 임펄스를 한번 탁 인가해 봅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내가 임펄스라는 걸 탁 튀기면은 뭐가 나오죠? 전달함수. 이런 모양의 값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죠?
임펄스를 때렸을 때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나왔으니 내가 어떤 입력값을 한번 인가를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입력값을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컨볼루션 시켜보면서 쭉 지나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서 출력이 되는 값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아무리 복잡하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임펄스를 넣었을 때 어떠한 응답이 나오는지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된다? 아, 어떤 출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교수님. 음, 근데 실제 현장에서 아까 UT 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UT보다 글린치 현상 만들어서 넣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임펄스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거를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다 빠지고. 자, 내가 정확한 임펄스를 때렸을 때, 정확한 아주 정밀한 임펄스를 인가했을 때, 여기는 파란 선이 나온다고 쳤을 때, 임펄스와 비슷한 신호를 나타낼 수 있긴 있잖아요. 그죠? 네. 임펄스는 비슷한 신호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최대한 임펄스랑 비슷한 모양을 나타낸다고 하게 되면요. 여기서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가요. 되게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응답이 아주 정밀하기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임펄스랑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서 거기다가 인가를 하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파란 거와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리스폰스를 나타내 주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구할 거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아까 계량답 해가지고 S 곱해줘야죠. 뭐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어떤 시스템이 있고 내가 손에 펜과 종이가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임펄스 응답만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하나 더 봐볼게요. 자, 이런 회로가 있다고 쳐봅시다.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은 임펄스를 딱 보냈더니 이런 모양이 나타났어요. 이런 모양이 나타났고 나는 이제 이런 입력값을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럼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반대표로 보내는 거는 얘를 보내도 되고 얘를 보내도 돼요. 이번엔 빨간색을 보내볼까요? 자, 여기에서 출발합시다. 얘가 이제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저 왼편부터 여기까지 쭉 왔을 때는 전혀 오버랩 되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쵸? 네.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오면 점점 오버랩 되는 게 커지죠? 언제까지? 네. 1이 될 때가 좀 커질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버랩 되는 곳은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까지는 남아있을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얘가 지나고 나면은 점점 감소하다가 오버랩 부분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다가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되면은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방금 나타난 것들을 계략적으로 보면 아래에 있는 그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는 펜이 없어도 되고 계산기가 없어도 되고 단순히 임펄스를 때릴 수 있는 장치와 오슬로스코프만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하게 라플라스로 와가지고 막 부분 분수 뭐 움직이고 이러지 않아도 괜찮겠죠. 맞죠?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하는 요 컨볼루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른 관점을 봐볼게요. 자,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들으세요. S는 라플라스이면서 주파수 영역이죠.
그쵸? 네. 그럼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일자리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로우 패스 필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네. 네. 그럼 여기에 하나의 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는 하나는 여기서 나타나는 신호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나타나는 신호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 곱을 해보면은 얘는 여기가 높이가 1이니까 그냥 요대로 있을 거고 얘는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네. 그럼 얘만 남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얘를 갖다가 타임 도면에 좀 봐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천천히 움직이는 요거가 더하기 빠르게 움직이는 이게 붙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되겠죠. 빠르게 그릴까요? 요 빨간색이 여기서 나타나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요거랑 곱을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남게 되는 거죠. 얘는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울 때 이거 뭐라고 썼죠? 저역 통과 필터. 낮은 쪽의 주파수가 통과되는 필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럼 요거가 이렇게 됐으면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도 요런 신호가 있으면은 얘의 시간축에 해당되는 값이랑 콘볼루션 시키게 된다면은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LPF 필터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지? 라고 봤더니 여기는 우리가 요거를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이전에 우리가 라플라스를 배우기 이전에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쟤는 J 오메가 C 분의 1 플러스 R 분의 J 오메가 C 분의 1 V인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오메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전체 값은 어떻게 됐었어요? 더 작아졌죠. 네. 그때 높은 주파수는 통과할 수 없고 낮은 주파수는 더 잘 통과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를 봤을 때 얘만 봅시다. 이런 신호. 자, 이 신호는 두 가지로 좀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얘는 헤르츠 얼마예요? 아니. 0이죠. 얘도 0일 겁니다. 얘도 0이죠. 그죠? 얘는 잘 지나갈 건데 얘는 어때요? 이 두 개는 급격하게 변하는 거니까 주파수가 되게 높은 값이 될 거예요. 맞죠? 이렇게 변하게 된다 하면 우리가 주파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만약 좀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봐봅시다. 얘는 지금 주파수가 0이죠. 얘도 0이죠.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주파수를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변하고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는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보다는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그 변화폭이 시간에 따른 변화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되게 높은 주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뭐냐면요. 요 높은 주파수의 성질이 좀 줄어들어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는 성질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이겁니다. 아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필터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 가나요? 네. 이해한 거 맞아? 자, 필터까지 연관돼서 뭐 이해하라고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하네. 그거는. 자, 어쨌든 전달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출력값을 도시적으로도 쉽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수업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 회로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어느 곳에서는 이제 막 계산을 많이 했고, 어느 곳에서는 계산을 많이 했고, 어느 곳에서는 제가 톤을 높였고, 어느 곳에서는 톤을 낮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톤을 높인 것들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전자공학 하면서 계속 영원히 보게 될 내용들이고요. 톤을 낮춘 거는 그냥 계산만 복잡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를 보게 되잖아요.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좀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복잡하게 식을 전개하는 것들은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정성적인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정성적인 네. 거고, 그리고 푼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풀리는 것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4장이 끝났기 때문에 레포트를 여러분이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번에 기말고사 낼 때 제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낼 거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연습 문제 3번, 6번, 9번. 그리고 18번, 19번, 24번, 25번, 27번 까지만 여러분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펄스 리스폰스가 임펄스 응답이 뭐 이런 형태다라고 얘기한다면 같은 얘기가 얘가 전달함수가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까지 오늘 수업에서 질문 있나요? 교수님, 그 도시적 컨볼루션을 이용할 때요. 음. 그 지나가는 면적을 통해서 그려진다고 하셨잖아요. 중첩되는 면적. 네. 근데 그 면적을 통해서 하는 건데 마이너스 값은 왜 나오는 건가요?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얘와 얘가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 얘 면적과 동시에 이거와 이거의 면적도 조금 여러분이 도시하기 힘들겠지만은 얘를 거꾸로 봅시다. 요 면적이 나타나는데 얘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0이 되지 않는 순간 면적 값은 중첩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0보다 위에 있는 거는 플러스의 면적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마이너스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0이 아닌 곳에서는 두 개의 그 면적을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단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 값이 지금 무슨 말인지 하는지 알겠거든요. 이거 지나갈 때 이거랑 겹치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 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음수값이 되면요. 얘를 양으로 올려놓고 면적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음수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순간은 중첩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교수님, 음. 그 임펄스 리스폰스로 네. 전달함수 구하고 나서 네. 헤로도를 모른다고 하면 그 전달함수로 헤로도를 찾을 수 있나요? 잠깐만, 전담수 구하고 나서 뭘 모른다고 하면은? 그 회로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하면 네. 그 회로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아직 이제 커브 피팅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만일에 이거 봐볼게요. 이런 리스폰스가 나왔어요. 이런 리스폰스가 나왔는데 이거 갖다가 수학적으로 뭐가 되는지를 지금은 뭔가 우리가 좀 알아내기 쉽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주면 내가 안 줬어요. 이거에 따른 그 수식 나타낼 수 있나요? 눈으로? 아니요. 쉽지 않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커브 피팅이라고 쓰게 되면요. 정확한 수식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 수식이 무엇인지 이게 수치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알아낼 수가 있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라플라스로 넘겨버리면은 뭐가 돼요? 정확하게 그 회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거가 있으면은 이 회로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주 정밀하기는 힘들어요. 아주 정밀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가령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뭐 S분의 1이 있고 여기 곱하기 2를 하는 어떤 앰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S분의 2를 만드는 애가 있는 건지 S분의 1이 하나가 있고 다른 S분의 1이 있어서 두 개가 더해지는 건지 이렇게까지는 알기는 어려운데요. 대충 이 안에 있는 이 회로도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지 정도의 감은 잡을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펑션 자체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다 정밀하게 다 뭐 알 필요는 없지만은 입력값이 오면은 이런 출력을 내주는 거야 라는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 안에 회로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특성은 다 알아낼 수는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자, 그러면 몇 가지 공지하고 오늘 좀 수업을 빨리 끝낼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는 중간고사 볼 거고요. 아니, 기말고사 볼 거고 보는 방식은 중간고사랑 동일합니다. 중간고사 동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질문한 문제들을 풀어줄 겁니다. 지금이라도 생기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너무 쉬운 거는 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 투자하기 싫어서 보내는 문제들이 좀 있어. 그런 것도 좀 지양해주고 정말로 내가 안만 봐도 이게 안 풀린다 싶은 것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날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 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제뿐만 아니라 내용 같은 것도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시험 보기 전에 뭔가 마지막에 지식을 정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테니까 그 두 가지 기회를 잘 활용해서 기말고사를 여러분이 치렀으면 좋겠고요. 저번 학기 1학기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컨닝을 했다라는 우리 수업 말고 제가 했던 수업 말고 다른 쪽에서 좀 많이 루머가 돌아가지고 학교 측에서 어떻게든 찾아내서 징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절대 컨닝하는 사태는 우리가 만들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모든 게 자료가 다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는 모든 과정이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컴퓨터가 5개가 있어가지고 마치 CCTV처럼 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다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다른 형태로 해서 누가 어떤 형식으로 컨닝을 했습니다 라고 친다면은 정확하게 증거 자료가 돼요. 근데 처벌이 좀 셉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F만 주고 끝내거나 뭐 이런 정도가 됐었는데 경영대에서였나요? 거기서는 근신 3개월이 됐어요. 근데 근신 3개월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생활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랑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게 전체 공지가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은 뭐 졸업하기 전까지 아주 원만한 학생 생활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학교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학교의 기조는 부정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되었든 최대의 처벌을 내리겠다는 게 학교의 전반적인 기조입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그냥 학교 전체가 그래, 전체가. 그래서 워낙 그것에 대해서 1학기 때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봤던 거 기말고사도 포함해가지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때보다도 강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테니 여러분은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래요. 굳이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이 다 그렇게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될 겁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처벌이 진짜 강력해요. 거의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무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겠지만은 부정행위하지 말고요. 학점은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지식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야박하게 주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경계가 명확하다.
뭐 점수 분포가 70, 69, 68 나오다 갑자기 40몇이 나온다. 그럼 거기서는 제가 선을 끊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야박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거가 아직도 제가 채점이 못 끝났는데요. 이거는 좀 여러분께 많이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바빴습니다. 정말 바빴어요. 여러분 뭐 밤에 뭐 새벽에 저 만난 친구들 많이 있죠. 복도에서 만나고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최대한 빨리 그 채점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건강이 우려가 될 만큼 좀 험한 몇 달을 보냈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풀어줄 것들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우리 그 기말고사 관련돼서? 없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그 회로이론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분명히 여러분께 나중에 큰 살과 뼈가 될 겁니다. 회로이론만큼은 여러분이 절대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더 이해할수록 나중에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할수록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다른 형태로 많이 봐요. 우리의 관점이랑 다른 쪽에서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를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그 물체는 우리의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운 회로 이론의 내용을 가지고 심화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배운 내용은 변하지 않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의 회로를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3학년 때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수업이나 수고 많았고 일단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 여러분이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그 출석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11월 12일 날에 그 수업을 들었는데 결석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름? 이민승입니다. 불 꺼진 방에서 수업 듣던 이민승.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알지 모르겠지만 돼 있는데? 11월 12일 날짜입니다. 뭐지? 그 K카드에서는 결석이라 처리돼 있어가지고. 이날이 그때 우리 그 시스템 바뀌면서 불안정해갖고 추석부가 안 나온 날이 하나 있었어요. 추석부가 아예 없어서 추석을 안 불렀던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일 거야 아마.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